공룡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규모가 매우 큰 기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아주 큰 것을 비유할 때 우리는 종종 공룡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룡은 그리스어로 무서운, 놀라운이라는 뜻의 데이노스와 도마뱀을 뜻하는 사우라를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거대 파충류라는 뜻이죠. 공룡이라는 말 자체가 공룡을 파충류로 규정합니다. 파충류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파충류는 도마뱀, 뱀, 악어, 거북을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9,500여 종의 파충류가 있는데 이들은 외온성이고 동형치, 하나의 뼈로 된 중이와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파충류가 포유류나 조류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열의 발생이 몸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비슷한 크기의 도마뱀에 비해 체내에서 약 10배에서 15배 더 많은 열을 생산합니다. 20도 전후의 쾌적한 온도에서는 3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도마뱀은 활동하기 위한 체온에 도달하기 위해 태양과 주변의 대기 온도에 의존합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비닐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키고 체온을 높입니다. 반면에 몸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동물들은 체온을 외부로 빼앗기지 않고 적당히 유지하기 위해 단열재로 몸을 두릅니다. 조류에게는 깃털, 포유류에게는 털이 있죠. 만약 파충류에게 털이나 깃털이 있다면 주위로부터 몸 안으로 열이 흡수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것입니다. 파충류는 비닐 피부에 햇볕을 쬐어 체온을 높입니다. 몸통 옆으로 다리가 뻗은 채 배를 땅에 대고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냅니다. 그렇다고 파충류가 마냥 느리지는 않습니다. 도마뱀을 잡으려고 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도마뱀은 가장 가까운 숨을 곳을 향해 최대한 빨리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긴 휴식이죠. 아주 잠깐 동안 죽을 힘을 쓰고 난 뒤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은 안쓰러울 정도로 느려서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충류가 단거리 선수일 수는 있지만 장거리는 도저히 못 뜁니다. 파충류는 오랫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뼈대를 보면 파충류는 몸통의 옆으로 다리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배를 대고 휴식을 취하기 쉽습니다. 다리에서 힘을 조금만 풀면 바로 배가 땅에 닿게 됩니다. 파충류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엎드린 상태로 많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런 동물들은 외온성, 즉 바깥의 온도로 체온을 높이는 동물입니다. 이들은 활동이 적고 외부 온도로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적게 먹고도 살아갑니다. 반면에 내온성, 즉 몸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동물들은 몸통 아래에 다리가 있습니다. 몸통을 지면에서부터 높게 유지하고 움직이기 위해 근육의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잘 먹어야 하죠. 변온동물은 몸통 옆으로 다리가 뻗어 있어서 배를 땅에 대고 바로 휴식하기 좋습니다. 반면 정온동물은 몸통 아래로 다리가 뻗어 있어서 몸통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일정하게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변온동물은 이렇게 몸통의 옆으로 다리가 뻗어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엎드려서 보내며 활동량이 적습니다. 털이 없는 비닐 피부를 햇볕에 노출시켜서 외부 온도로 체온을 높이고 적게 먹고도 살아갑니다. 반면에 정온동물은 몸통 아래로 다리를 뻗어서 몸통을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로 들어 올리고 다니면서 활동량도 많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털이 있고 음식 섭취를 통해 몸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활동량이 많고 열을 몸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포유류는 파충류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비슷한 체중의 포유류와 파충류의 먹이량을 비교했을 때 대략 7배에서 10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파충류라면 여러분이 하루 3번씩 일주일 또는 열흘간 식사를 하실 때 저는 하루만 먹으면 거뜬히 일주일을 혹은 열흘을 견디는 겁니다. 참 편하겠죠?
이제 공룡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입니다. 몸 길이가 25m이고 몸무게는 30톤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시관 입구 바로 위에 머리가 있는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앞다리에 이릅니다. 마멘키사우루스 4마리를 일렬로 세우게 된다면 100m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우사인 볼트가 이 4마리를 지나치는데 9초 58이 걸리는 거죠. 중국의 공룡을 보러 갔을 때 관람객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도 놀아봤습니다. 잘 놀았는지 같이 보시죠. 자, 마멘키사우루스인데요. 목이 얼마나 긴지 한참을 걸어가야 머리가 나와요. 이 동물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콧구멍에서 폐까지 거리가 12m입니다. 콧구멍에서 숨을 들이쉬면 12m의 관을 따라 공기가 들어가고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된 다음에 다시 12m를 나가는 겁니다. 체구가 큰 만큼 몸에서 필요한 산소도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동물인 거죠. 공룡이라는 말 자체가 파충류라는 뜻이니까 공룡을 파충류의 자세로 복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마뱀 자세에서는 긴 꼬리가 땅에 질질 끌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출토되었지만 양 발 사이에 꼬리가 끌린 흔적은 없습니다. 또 긴 목을 지면에 끌 수 없으니까 위로 올리긴 해야 하는데 저런 자세에서는 긴 목의 구부러진 부분이 꺾여 부서집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발목으로는 30톤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푸시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자세가 엄청 힘들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가 워낙 아래로 길어서 내 발은 땅 위에 있는데 가슴과 배는 땅 속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 땅을 파줘야 앞으로 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룡을 도마뱀 자세로 복원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공룡과 파충류는 자세뿐 아니라 골반과 발목의 구조도 다릅니다. 파충류의 골반에는 관골구에 움푹 파인 홈이 있고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이곳에서 맞닿습니다. 맞닿은 넙다리뼈를 여러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넙다리뼈를 몸의 앞뒤뿐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발목 관절이 복잡하고 유연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룡의 경우 수톤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갖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한 골반과 발목을 가져야 합니다. 공룡의 골반에는 홈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쑥 들어가고 넙다리뼈의 뼈 몸통은 기둥같이 똑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넙다리뼈가 추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몸 바깥쪽 방향으로는 운동이 제한됩니다. 뒷다리 연결대 자체가 비틀림을 최소로 하는 튼튼한 구조인 거죠. 비틀림 없이 앞뒤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발목도 주변에 자잘한 뼈가 통합된 단순한 구조이고 경첩과 비슷한 관절이 발달해서 몸 바깥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제한되지만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목의 방향을 트는 등의 복잡한 움직임이 불가능한 대신 높은 강도를 가진 것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의 골반을 보면 관골구에 깊은 구멍이 있어서 그 안으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갔고 넙다리뼈의 뼈 몸통은 수직으로 기둥처럼 세워져 몸무게를 떠받칠 수 있었습니다. 발목 관절도 강력하고 간단한 경첩 구조를 이루어서 조금의 뒤틀림도 없이 앞뒤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와 허리의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이 공룡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룡의 고관절과 발목 관절은 삐끗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앞뒤로 긴 공룡을 보셨는데 이번엔 위아래로 기다란 공룡입니다. 기라파티타는 키가 13m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기라파티탄과 눈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워낙 길어서 이 배 밑으로 SUV가 지날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로 SUV가 지날 만큼 몸통을 높게 들어 올리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만큼 잘 먹어야겠죠. 기라파티탄은 코끼리의 3, 4배 가량의 식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기라파티탄은 키가 13m인데 오늘날 키가 가장 큰 길이는 5.2m입니다. 육상에서 가장 무거운 아프리카 코끼리가 6톤인데 기라파티탄은 30톤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12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나왔죠? 120은 뭘까요? 네, 수축기 혈압입니다. 길이는 훨씬 더 높은 혈압을 가졌겠죠? 길이는 지면에서부터 심장까지 1.8m이고 심장에서 머리까지 3.4m입니다. 심장에서 3.4m 위에 있는 머리까지 피를 펌프질해서 올리기 위해 기린의 혈압은 300mm Hg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고혈압 환자죠. 그런데 기라파티탄은 심장에서 머리까지 수직 높이가 6m 55cm입니다.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올리고 전체 23m나 되는 몸의 구석구석으로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혈압이 필요했을까요? 기라파티탄의 혈압은 무려 568mm Hg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기라파티탄이 머리를 밑으로 숙이게 된다면 높은 혈압으로 피가 머리로 쏠릴 텐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참 신비한 동물입니다. 트리케라톱스와 악어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입니다. 트리케라톱스의 다리는 몸통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악어의 네 다리는 훤하게 잘 보입니다. 악어의 다리는 몸통의 옆에 달려 있고 트리케라톱스의 다리는 몸통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무게가 450kg, 전체 무게가 12톤이나 되는 이 동물이 걷고 먹고 생활하기 위해 골격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아니, 공룡다웠습니다. 골반을 보면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 뒷다리가 똑바로 세워져서 추처럼 앞뒤로 크게 움직입니다. 또 발목 주변에 자잘한 뼈가 통합되고 발목뼈들 사이에 있는 경첩 관절 덕분에 뒷발목을 몸의 앞뒤로 부드럽고 넓게 펴거나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머리 무게만 450kg입니다. 저렇게 커다란 머리를 들고 있으려면 특별히 목 근육이 발달했을 겁니다. 무거운 머리와 상체를 들어 올리는 앞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6톤에서 12톤이니까 전체적으로 워낙 무거워서 모든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많으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입 앞부분을 보시면 이빨이 없습니다. 대신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부리가 있어서 단단한 식물을 쪼갤 수 있었습니다. 입 안쪽에는 최대 800개나 되는 이빨이 빼곡하게 겹쳐져 줄을 이룹니다. 턱이 열리고 닫히면서 겹겹이 쌓인 위아래 이빨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 입 안에 들어온 식물이 그냥 사르르르륵 갈리는 거죠. 마치 종이 분쇄기에서 종이가 갈리듯이 시원하게 식물을 잘게 쪼갰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서 있는 것 자체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몸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식물을 잘 먹을 수 있는 턱과 이빨을 가졌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는 오리부리처럼 널따란 부리가 특징입니다. 네 다리로 걷기도 하고 뒷다리만으로 설 수도 있었습니다. 에드몬토사우루스의 입 앞부분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널따란 부리가 열리고 닫히면서 식물을 절구로 찢듯 빻을 수 있었습니다. 입 안쪽에는 천여 개의 이빨들이 넓은 판을 이룹니다.
이것을 치판이라고 합니다. 까끌하고 넓은 칠판 위에서 식물이 잘게 갈려졌습니다. 단단한 부리로 식물을 찧어 뭉개서 입 안에 넣고 넓은 치판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물을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활동적인 에드몬토사우루스는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식물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피부화석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오른쪽이죠. 에드몬토사우루스가 다리를 위로 치켜든 채 화석이 되었는데 피부 흔적도 이렇게 보존되었습니다. 왼쪽은 코뿔소의 피부입니다. 코뿔소는 상당히 큰 포유동물이죠. 공룡의 피부가 바로 오늘날의 대형 정원동물들의 피부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오리주둥이 공룡입니다. 성인 남성과 비교해 보면 뼈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넙다리뼈 하나가 제 키보다 더 커 보입니다. 캥거루처럼 서 있는 것으로 세워서 전시한 표본도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고 9.1미, 장 16.6미, 그러니까 높이가 9.1m, 길이는 16.6m입니다. 거대하죠. 공룡 옆에 서서 공룡을 올려다보는 성인 남성이 저렇게 작게 보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룡들이 떼를 지어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때로 움직이는 거구들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당시 환경이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후쿠이사우루스는 어느 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일까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입니다. 후쿠이사우루스는 뒷다리가 길고 튼튼하지만 앞다리는 상대적으로 짧고 얇습니다. 뒷다리로 걷는 동물인 거죠.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활발한 동물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정면에서 머리를 찍은 것입니다. 서로 맞물리는 단단한 부리가 있어서 식물을 손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옆에서 보면 턱 안쪽에 이빨이 보입니다. 이빨을 더 자세히 보면 이빨의 중앙에 스케이트 날 같은 긴 날이 그어져 있습니다. 또 양쪽 가장자리에 톱날 같은 톱니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빨 중앙에 이런 긴 날과 가장자리에 톱니 같은 작은 날은 식물의 딱딱한 섬유나 씨를 강판과 같이 갈아 부수는 데 알맞았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후쿠이사우루스는 충분한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공룡을 소재로 하는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이것저것을 마구 머리로 박아버리죠. 돔 모양처럼 볼록 솟은 머리가 특징인데 정수리 두께가 25cm나 됩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뒷다리만으로 걸었습니다. 꼬리를 뒤로 곧게 뻗어서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이런 활발한 동물이었습니다. 입의 앞부분을 보시면 각질로 이루어진 부리가 있고 위턱에는 작은 앞니가 있습니다. 부리와 구부러진 앞니를 이용해 잎사귀 등을 입에 넣었을 것입니다. 입 안에는 작고 납작한 이빨이 있는데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톱니 같은 돌기가 이렇게 있어서 식물을 손쉽게 잘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커다란 골판이 등줄기를 따라 두 줄을 이루며 돋아 있습니다. 커다란 골판은 그 길이가 최대 70cm가 넘습니다. 상당히 큰 몸집에 비해 머리는 작습니다. 입 앞에 단단한 부리가 있어서 식물을 자를 수 있었고 또 입 안쪽에는 작은 이빨들이 있는데 가장자리에 작은 돌기가 돋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오플로케팔로스는 몸통에 피골이 다닥다닥 붙어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몸통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로 무거운 몸통을 떠받쳤는데 키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입에 닿는 키 작은 식물들을 먹었을 것입니다. 입의 앞부분에 단단한 부리가 있어서 식물을 자를 수 있었고 턱 안쪽에는 작은 이빨들이 있는데 그 이빨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날 같은
작은 돌기들이 돋아 있습니다. 턱을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가장자리에 톱날 같은 돌기가 있는 이빨로 식물을 손쉽게 잘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작은 공룡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헤테로돈토사우루스입니다. 몸 길이가 1.2m 정도 됩니다. 긴 꼬리를 제외하면 몸통은 아주 작습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독특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말이 이빨이란 뜻인데요. 이빨이 특이하면 이름에 돈이라고 들어갑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에게는 앞니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또 어금니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치아도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구분됩니다. 앞니는 끊고 송곳니는 뚫고 어금니로는 잘게 갈아서 식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헤테로돈토사우루스에게도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구분되는 이빨이 있었습니다. 도마뱀, 악어와 같은 파충류의 이빨을 동형치라고 합니다. 형태가 동일한 이빨이란 뜻이죠. 입 안쪽에 있는 이빨이든 옆에 있든 저 안쪽에 있든 상관없이 이빨이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똑같습니다. 거북은 아예 이빨이 없고요. 파충류는 적게 먹고도 살아가는데 아작아작 잘게 씹어 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충류의 이빨은 형태가 단순합니다. 파충류는 햇볕으로 체온을 높이지만 포유류는 많이 먹어서 먹은 것으로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이빨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포유류의 이빨을 이형치, 즉 형태가 다른 이빨이라고 합니다. 앞니, 송곳니, 어금니의 모양과 기능이 각각 다르죠. 이렇게 분화된 이빨은 잘 먹어야 하는 포유류의 특징입니다. 헤테로돈토사우루스는 몸집이 작습니다. 이 작은 동물은 다양한 식물을 끊고 씹기 위해 앞니, 송곳니, 어금니로 분화된 이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어마어마한 에드몬토사우루스는 널따란 부리를 이용해 식물을 빻고 수많은 이빨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치판으로 식물을 갈아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는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부리로 단단한 식물을 쪼개고 또 위아래 빼곡한 이빨들이 서로 맞닿으면서 식물을 잘게 잘랐습니다. 이 거구들은 앞니를 대신해서 단단하고 커다란 부리로 많은 양의 식물을 쪼개거나 찧어서 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턱 안쪽에 있는 수많은 이빨로 잘게 갈아 먹었습니다. 거대한 공룡은 턱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대량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어린 새끼들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 주변을 여러 마리의 새끼들이 둘렀습니다. 보이는 것만 7마리입니다. 얼마나 갑작스럽게 재해를 맞았는지 이 모두가 그대로 화석이 되었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의 또 다른 화석입니다. 머리,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꼬리 뒤쪽에 위로 솟아있는 누런색의 저것은 무엇일까요? 네, 털입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에게는 속이 빈 뾰족한 털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털은 3층으로 구분됩니다. 동물마다 다양한 털이 있는데 족제비과 동물인 울버리는 속이 빈 뾰족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타코사우루스의 털도 울버린의 털처럼 수질이 없고 속이 공기로 채워진 뾰족한 털이었습니다. 베이피어사우루스라는 중국에서 발견된 공룡입니다. 머리와 상체인데 목 부분에 진하고 뾰족한 것이 보입니다. 뭘까요? 네, 이것도 털입니다. 솜털과 가늘고 긴 섬유 모양의 뻣뻣한 털이 목 주변을 두르고 있습니다. 대형 공룡에게도 털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 길이가 9m나 되는 유티라노스는 긴 털을 가졌습니다. 뼈 화석 주변에 털의 흔적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뼈 주위에 머리털처럼 가늘고 긴 섬유 모양의 뻣뻣한 털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뒷덜미 털이 꽤 길어서 20cm나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룡의 자세와 골격, 피부, 그리고 털과 먹이 섭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와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공룡은 몸통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로 몸통을 높이 들어 올린 채 활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그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턱과 이빨을 가졌습니다.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털과 코뿔소와 비슷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공룡은 변온동물보다는 정온동물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활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기라파티타는 키가 13m, 추정 몸무게 30톤의 거대한 공룡입니다. 마멘키사우루스는 몸 길이가 25m나 됩니다. 초대형 공룡들은 코끼리의 3~4배 가량의 식물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150kg 이상을 먹는데 마멘키사우루스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이러한 거대한 공룡들이 떼를 이루어 다닌다면 오늘날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초토화될 것입니다. 초대형 공룡들이 먹고 거닐며 살기 위해서는 식물이 넘치도록 아주 풍부해야 하고 또 거구들이 더위에 허덕이지 않을 만큼 기후도 쾌적해야 합니다. 오늘날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풍요로운 환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900세가 넘는 긴 수명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900세가 넘게 사는 환경에서 초대형 공룡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르게 발달한 구릉지대는 거구들도 오르내리기에 부담이 없었고 도처에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울창하고 광대한 숲은 초대형 공룡들이 떼를 이루어 다니면서 먹고 또 먹어도 늘 풍성했습니다. 심지어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토양의 양분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나 컸던 짐승들, 나무들이 매몰되었습니다. 땅에서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은 현재와는 많은 점에서 여러 조건들이 달랐다는 증거를 줍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존재했었던 때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땅을 멸한 홍수 이후에 재건된 땅에서 사는 우리는 노아 홍수 이전의 생태계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 화석들을 통해 풍족하고 평화로운 그 시대의 생태계를 희미하게나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